서울의 밤하늘을 수놓은 별들보다 더 화려한 불빛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곳. 시그너스 호텔의 최상층 VVIP 라운지에서는 대한민국 상위 1%를 위한 자선 파티가 한창이었다.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맑은 소리, 나직하게 흐르는 클래식 선율, 그리고 부와 권력을 과시하는 이들의 위선적인 웃음소리가 공기를 가득 메웠다. 강서연은 이 모든 소음으로부터 한 걸음 떨어진 벽에 등을 기댄 채 무심한 표정으로 홀 안을 관망하고 있었다. 그녀의 유니폼은 호텔의 다른 직원들과 비슷했지만 왼쪽 가슴에 달린 작은 십자가 배지와 허리에 찬 응급 의료 파우치는 그녀가 단순한 직원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녀는 오늘 이 행사의 VVIP들을 위해 고용된 개인 간호사였다. 그녀의 역할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이었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런 파티에서의 응급 상황이란 과음으로 인한 숙취나 하이힐에 발목을 삐는 정도가 전부였다. 서연은 날카로운 관찰력으로 사람들을 훑었다. 화려한 드레스와 값비싼 턱시도 아래 감춰진 인간의 욕망과 불안, 허영심이 그녀의 눈에는 훤히 보였다. 저마다 가면을 쓴 채 서로를 탐색하고 평가하고 이용하려는 수많은 눈빛들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다. 그녀는 이런 종류의 인간 군상에 익숙했지만 결코 편안해지지는 않았다. 그때였다. 그녀의 귀에 꽂힌 인이어에서 조용하지만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코드블루, 펜트하우스 스위트 코드블루. 서연의 눈빛이 순간 날카롭게 변했다. 코드블루, 심정지 또는 호흡 정지와 같은 최응급 상황을 의미하는 의료계의 은어였다. 이런 곳에서. 그것도 최고 등급의 보안을 자랑하는 펜트하우스 스위트에서 코드블루라니. 그녀는 주변의 시선을 끌지 않으면서도 가장 빠른 동선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화려한 인파를 유령처럼 스치고 직원 전용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그녀의 걸음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엘리베이터가 최고층에 도착하고 문이 열리자 검은 양복을 입은 두 명의 경호원이 불안한 표정으로 그녀를 맞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초조함이 역력했다. 무슨 일입니까? 환자의 상태는. 저희도 회장님께서 갑자기 몸을 가누지 못하시고 박 실장님이 안에서 부르셨습니다. 경호원의 말을 뒤로하고 서연은 굳게 닫힌 스위트룸의 문으로 다가갔다. 문이 열리자마자 후끈한 열기와 함께 짙은 알코올 냄새, 그리고 무언가 형용하기 힘든 달콤하면서도 역한 향이 코를 찔렀다. 거실은 어두웠고 값비싼 가구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마치 격렬한 몸싸움이라도 벌어진 듯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 남자가 있었다. JH그룹의 총수 권지혁,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젊은 제왕. 언론에 비친 그의 모습은 늘 얼음처럼 차갑고 냉철했다. 하지만 지금 소파에 위태롭게 쓰러져 있는 그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최고급 실크 셔츠는 땀에 젖어 몸에 들러붙었고 단추는 몇 개나 풀어헤쳐져 있었다. 핏발이 선 눈은 초점을 잃은 채 허공을 헤매고 있었고 턱을 타고 땀방울이 뚝뚝 떨어졌다. 거친 숨을 몰아쉬는 그의 온몸이 미세하게 경련하고 있었다. 회장님, 박진수 실장이 거의 울먹이며 그를 부축하려 했지만 권지혁은 짐승처럼 그르렁거리며 손을 뿌리쳤다. 그의 상태는 단순한 만취가 아니었다. 서연은 직감적으로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그녀는 의식을 잃어가는 박 실장을 한쪽으로 밀치고 재빨리 권지혁에게 다가갔다. 맥박을 확인하기 위해 그의 손목을 잡자 불덩이 같은 천이 그녀의 손으로 전해졌다. 맥박은 금방이라도 터져버릴 듯 빠르고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다. 동공은 비정상적으로 확장되어 빛에 거의 반응하지 않았다. 이건 단순한 알코올 중독이 아니야? 서연이 나직하게 읊조렸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수많은 의학적 지식들이 빠르게 조합되기 시작했다. 과도한 흥분 상태, 고열, 빈맥, 동공 확장, 이 모든 증상은 한 가지를 가리키고 있었다. 약물이야. 그것도 아주 강력하고 악의적인 목적을 가진 약물, 신경계를 교란시켜 이성을 마비시키고 원초적인 본능만을 남기는 종류의 것이다.
이런 약물은 과다 투여 시 심장마비나 뇌손상을 일으킬 수 있었다. 누군가 권지혁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기 위해 혹은 그 이상의 것을 노리고 치밀하게 계획한 함정이었다. 박 실장님, 정신 차리세요. 당장 팔실구에 엔드웨이. 박 실장이 그녀의 말을 가로막았다. 그의 얼굴은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절대 안 됩니다. 이게 외부에 알려지면 JH그룹은 끝장입니다. 회장님의 명예는. 서연은 박 실장의 눈에서 절박함을 읽었다. 하지만 환자의 생명이 경각에 달린 상황이었다. 망설이는 사이 권지혁이 고통스러운 신음을 터뜨리며 몸을 뒤틀었다. 그의 몸이 활처럼 휘며 극심한 경련을 일으켰다. 이대로 두면 정말 위험했다. 결단은 빨랐다. 나가세요. 서연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네, 지금 당장 이 방에서 나가서 문 앞을 지키세요. 절대 아무도 들여보내지 마세요. 내가 신호를 보낼 때까지 이건 명령입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사람을 압도하는 힘이 있었다. 평범한 간호사에게서 나올 수 없는 카리스마였다. 박 실장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무언가에 홀린 듯 고개를 끄덕이고는 비틀거리며 방을 나섰다. 묵직한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펜트하우스 스위트에는 오직 두 사람만이 남게 되었다. 서연은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가장 시급한 것은 그의 천을 떨어뜨리는 것이었다. 고열은 뇌세포를 파괴하고 장기를 손상시킨다. 그녀는 응급 파우치에서 해열제를 찾았지만 주사제가 없었다. 경구 투여는 불가능한 상태였다. 젠장. 짧은 욕설을 뱉은 그녀는 권지혁의 육중한 몸을 부축하려 했다. 하지만 약물에 취한 그는 상상 이상의 괴력을 발휘했다. 그녀를 뿌리치려는 그의 팔에 부딪혀 옆으로 나뒹굴었지만 서연은 즉시 다시 일어났다. 권지혁 씨, 정신 차려요. 그녀는 그의 뺨을 가볍게 치며 소리쳤지만 그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듯했다. 그의 눈은 욕망과 고통으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는 눈앞에 있는 서연을 구원자가 아닌 욕망의 해소 대상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그녀에게 다가오기 시작했다.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서연의 눈에는 두려움이 없었다. 오히려 더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녀는 그의 움직임을 피하며 욕실로 뒷걸음질 쳤다. 그리고 그가 문턱을 넘는 순간 그녀는 발을 걸어 그를 넘어뜨렸다. 거대한 몸이 균형을 잃고 바닥에 쓰러지는 소리가 났다. 서연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그의 위로 올라타 어깨를 강하게 눌렀다. 미안하지만 얌전히 좀 있어줘요. 그녀는 온 힘을 다해 그를 제압하며 욕조 쪽으로 끌고 갔다. 훈련받지 않은 여성의 힘으로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지만 그녀는 해냈다. 과거에 혹독했던 훈련이 이런 순간을 위해 존재했던 것처럼 그녀는 권지혁의 상체를 욕조에 밀어넣고 차가운 물을 틀었다. 샤워기에서 쏟아지는 얼음장 같은 물줄기가 그의 몸에 닿자 권지혁은 비명을 지르며 격렬하게 저항했다. 그의 몸부림은 상상을 초월했다. 서연은 그의 몸 위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그녀의 몸은 그의 몸과 완전히 밀착되었다. 그의 뜨거운 청과 거친 숨결, 약물에 취해 터져나오는 신음이 그녀에게 고스란히 전해졌다. 흠뻑 젖은 그녀의 유니폼 아래로 여성적인 곡선이 드러났지만 그런 것을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지금 이것은 남자와 여자의 만남이 아니었다. 생명을 살리려는 자와 죽음의 문턱에서 버티는 자 사이의 처절한 사투였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10분? 아니 20분이었을까? 영원처럼 느껴지는 시간이었다. 그의 격렬했던 저항이 서서히 잦아들기 시작했다. 맹수 같던 그의 눈빛에서 조금씩 힘이 빠져나가고 있었다. 불규칙하던 호흡도 점차 안정을 되찾았다. 서연은 그의 목에 손을 대어 천을 확인했다. 여전히 뜨거웠지만 아까처럼 위험한 수준은 아니었다. 그녀는 그제야 긴 한숨을 내쉬며 그의 몸에서 내려왔다. 온몸의 힘이 빠져나가 바닥에 주저앉았다. 물에 젖은 몸에서는 한기가 느껴졌고 온몸이 쑤셔왔다.
욕조에 쓰러져 있는 권지혁은 의식을 잃은 듯 보였다. 서연은 마지막 힘을 쥐었자 그의 맥박과 호흡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안정적이었다. 위기는 넘겼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욕실을 둘러보았다. 모든 것이 엉망이었다. 이대로 있다가는 오해를 사기 딱 좋은 상황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이곳에 있었다는 흔적을 최대한 지워야 했다. 하지만 너무 급하게 움직인 탓일까? 응급 파우치를 챙겨 나오던 중 파우치에 달려있던 그녀에게는 부적과도 같은 작은 금속 펜라이트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그 펜라이트에는 그녀의 이니셜 KS가 아주 작게 새겨져 있었다. 서연은 젖은 옷을 대충 짜내고 머리를 정돈했다. 그리고 스위트룸을 빠져나가기 전 잠든 그의 얼굴을 잠시 내려다보았다. 약물과 고통이 거친 그의 얼굴은 놀랍도록 잘생겼지만 어딘지 모르게 고독해 보였다. 세상의 정점에 선 남자의 외로움일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자신과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의 인생이었다. 그녀는 박 실장에게 환자가 안정되었으니 30분 후에 들어가 보라는 메시지를 남기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조용히 호텔을 빠져나왔다. 서울의 차가운 밤 공기가 젖은 옷을 파고들었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그저 오늘 밤에 지독했던 사투가 꿈이었기를 바랄 뿐이었다. 그녀가 사라진 후 권지혁은 희미하게 의식을 되찾았다. 머리는 깨질 듯 아팠고 온몸은 두들겨 맞은 듯 쑤셨다. 약물의 잔재가 여전히 그의 정신을 흐릿하게 만들었지만 단 한 가지는 선명하게 기억났다. 자신을 덮쳐오는 지옥 같은 고통 속에서 자신을 끝까지 놓지 않았던 강인하고 차가운 눈빛, 그리고 필사적으로 자신을 제압하며 귓가에 속삭이던 단호한 목소리, 그 모든 것을 차가운 대리석 바닥의 한기가 온몸을 꿰뚫는 감각과 함께 권지혁은 의식을 되찾았다. 머리는 수백 개의 바늘이 동시에 찌르는 듯한 극심한 두통으로 깨질 것 같았고 온몸의 근육은 격렬한 운동을 한 것처럼 비명을 질렀다. 그는 낯선 고통에 미간을 찌푸리며 천천히 눈을 떴다. 눈에 들어온 것은 값비싼 샹들리에가 아닌 싸늘하고 하얀 욕실의 천장이었다. 낮은 신음과 함께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축축하고 무거운 옷이 몸에 감겨 움직임을 방해했다. 그는 자신이 왜 최고급 스위트룸의 욕실 바닥에 그것도 온몸이 흠뻑 젖은 채로 쓰러져 있는지 기억해내려 애썼다. 기억의 파편들이 안개처럼 흐릿했다. 화려한 파티장, 누군가 건넨 샴페인, 그리고 목구멍을 태울 듯한 열기와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듯한 끔찍한 감각. 그 순간 지옥 같았던 고통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통제 불능의 상태로 자신을 잠식해오던 정체불명의 욕망, 이성을 마비시키고 짐승으로 만들려던 그 무시무시한 힘, 그리고 그 혼돈의 한가운데 자신을 짓누르던 어떤 존재가 있었다. 그것은 여성이었다. 얼굴은 기억나지 않았다. 하지만 얼음장처럼 차가우면서도 흔들림 없던 눈빛은 뇌리에 박힌 듯 선명했다. 자신을 제압하던 가늘지만 단단한 팔의 감촉, 귓가에 울리던 낮고 단호한 목소리, 필사적으로 저항하는 자신을 욕조에 처박고 차가운 물을 퍼붓던 그 무자비함, 그것은 분명 구원이자 동시에 굴욕이었다. 권지혁의 얼굴이 분노로 차갑게 굳어졌다. 감히 누군가 자신을 JH그룹의 권지혁을 상대로 이런 짓을 벌였다.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벽을 짚고 일어섰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처참하기 그지없었다. 흠뻑 젖은 머리카락, 충혈된 눈, 그리고 목과 팔뚝에 희미하게 남은 저항의 흔적으로 보이는 긁힌 자국들. 그는 욕실을 나와 어지럽혀진 거실을 둘러보았다. 마치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듯했다. 그리고 소파에는 박진수 실장이 담요를 덮은 채 불안한 기색으로 잠들어 있었다. 박 실장?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에 박 실장이 경기를 일으키며 깨어났다. 그는 권지혁의 모습을 보자마자 사색이 되어 달려왔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몸은... 설명해. 권지혁은 그의 말을 잘랐다.
짧고 위압적인 한마디였다. 박 실장은 침을 꿀꺽 삼키고 어젯밤 자신이 겪어본 모든 것을 보고하기 시작했다. 권지혁이 갑자기 비틀거리며 쓰러진 것, 자신이 다급하게 VVIP 전담 의료팀에 연락한 것, 그리고 나타난 한 명의 여성 간호사. 그 여자는 그게 회장님을 욕실로 데리고 들어간 뒤 저에게 밖에서 기다리라고 명령했습니다. 아무도 들여보내지 말라고. 1시간쯤 지났을까? 회장님께서 안정을 되찾았다는 메시지를 보내고는 사라졌습니다. 제가 정신을 차리고 들어왔을 땐 회장님께서는 욕조에서 잠들어 계셨습니다. 사라져 흔적도 없이. 네, 호텔 측에 확인했지만 그 시간대에 로비를 통해 나간 기록이 없다고 합니다. 아마 직원 통로나 비상구를 이용한 것 같습니다. 어젯밤 파티를 위해 고용된 외부 인력이라 신원 파악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권지혁은 마른 세수를 했다. 그 여자는 자신을 구한 게 분명했다. 그녀가 아니었다면 자신은 약물에 완전히 지배당해 어떤 추태를 보였을지 모른다. 다음 날 아침 온갖 타블로이드 신문의 한 면을 장식하며 사회적으로 매장당했을 것이다. 최악의 경우 목숨을 잃었을 수도 있다. 그녀는 은인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가장 치욕적인 모습을 목격한 유일한 증인이기도 했다. 그는 거실을 천천히 걸으며 어젯밤의 흔적을 되짚었다. 그러다 그의 시선이 소파 아래에서 반짝이는 작은 물체에 꽂혔다. 그는 허리를 숙여 그것을 집어들었다. 차가운 금속성의 작은 펜라이트였다. 의사나 간호사들이 사용하는 전문가용처럼 보였다. 아주 작고 정교하게 만들어진 평범한 물건은 아니었다. 그리고 그 표면에는 빛의 각도에 따라 겨우 보일 듯 말 듯한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다. KSY. 권지혁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더 박실량, 짠의 회장님, 우리 정보팀, 그리고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병원, 의료 관련 협회, 파견 간호 업체, 군 의료 부대 출신까지 전부 다 뒤접. 그는 펜라이트를 꽉 쥐었다. 이니셜 KSY. 어젯밤 이 호텔 파티에 동원된 모든 여성 의료 인력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찾아내. 비용이 얼마가 들든 상관없어. 24시간 주지. 내일 이 시간까지. 내 눈앞에 그녀를 데려와. 그의 목소리에는 서슬퍼런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감사의 표시가 아니었다. 자신의 통제권이 무너진 그 밤의 진실을 확인하고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으려는 지배자의 집념이었다. 한편 서울의 한적한 주택가에 위치한 작은 오피스텔. 강서연은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며 어젯밤의 기억을 씻어내려 애썼다. 하지만 차가운 물줄기 속에서 사투를 벌이던 그 남자의 뜨거운 천, 고통으로 일그러진 얼굴, 그리고 마지막 순간 희미하게 초점을 되찾으며 자신을 바라보던 그의 눈빛이 자꾸만 떠올라 몸서리를 쳤다. 그녀는 병원에서 야간 근무를 마치고 돌아온 참이었다. 어젯밤의 사건 이후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일상으로 돌아가려 노력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자신이 한 일이 과연 옳은 일이었을까? 원칙대로라면 즉시 폐이식구를 불러 병원으로 이송했어야 했다. 하지만 박 실장의 절박한 얼굴과 만약 그 상황이 외부에 알려졌을 때 한 인간의 인생과 거대한 기업이 어떻게 무너질지를 생각하자 차마 그럴 수 없었다. 그녀는 군 시절 상관의 부당한 명령과 내부 고발자의 비참한 말로를 본 적이 있었다. 거대한 권력 앞에서 개인의 정의감이란 얼마나 무력한 것인지 뼈저리게 느꼈었다. 그래서 그녀는 군을 떠났고 다시는 그런 복잡한 일에 얽히고 싶지 않았다. 조용히, 평범하게 사는 것이 그녀의 유일한 목표였다. 그런데 하룻밤의 사건으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복잡한 남자의 비밀에 깊숙이 관여해버렸다. 그는 괜찮을까? 자신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들었다. 약물에 후유증은 없을지, 범인은 잡았을지. 서연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직업적 본능에 따라 환자를 구했을 뿐이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제 그를
그리고 그 밤을 완전히 잊어야 했다. 그녀는 샤워를 마치고 나와 냉장고에서 차가운 물을 꺼내 마셨다. 그때 텔레비전 뉴스에서 JH그룹의 이름이 흘러나왔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JH그룹의 권지혁 회장은 오늘 오전 차기 성장 동력으로 바이오 산업을 지목하고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어젯밤 불거졌던 건강 이상설에 대해서는 과로로 인한 가벼운 몸살 증세였을 뿐이라며 뉴스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권지혁의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과 JH그룹의 밝은 미래에 대해 떠들고 있었다. 그 엄청난 사건을 하룻밤 사이에 완벽하게 덮어버린 것이다. 서연은 그들의 막강한 힘에 혀를 내둘렀다. 동시에 안도했다. 조용히 잊히는 것이 그녀에게는 최선이었다. 그녀는 출근 준비를 위해 가방을 챙기다 문득 허전함을 느꼈다. 늘 파우치에 달고 다니던 펜라이트가 보이지 않았다. 군에 입대할 때 아버지가 선물해 주신 그녀에게는 부적과도 같은 물건이었다. 어젯밤 그 난리통에 떨어뜨린 모양이었다. 아쉬웠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사소한 물건 하나 때문에 다시 그 호텔이나 그 남자와 엮일 수는 없었다. 그녀는 애써 아쉬움을 삼키며 집을 나섰다. 하지만 그녀가 모르는 사이 서울의 심장부 JH그룹 본사타워 최상층에서는 그녀가 잃어버린 그 사소한 물건 하나로 인해 거대한 정보의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박진수 실장은 수십 명의 정보팀 요원들을 지휘하며 밤새 수집된 정보를 권지혁에게 보고하고 있었다. 어젯밤 행사에 동원된 간호 인력은 총 12명입니다. 그중 이니셜이 KS인 사람은 3명이었습니다. 한 명은 50대 수간호사 출신, 다른 한 명은 20대 초반의 신입 간호조무사입니다. 회장님의 기억과 인상차기를 고려했을 때 두 사람 모두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나머지 한 명은 강서연 31세 전직군 간호장교 출신입니다. 3년 전 의가사 제대 후 현재는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VVIP 대상 의료 지원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녀의 군 시절 기록 대부분이 기밀로 묶여 있다는 점입니다. 제대 사유도 개인 사정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권지혁의 눈이 빛났다. 군 출신. 어쩐지 그녀의 움직임과 판단력, 그리고 자신을 제압하던 힘이 평범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 펜라이트는 특수 군용 의료 장비 납품업체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해당 모델은 특수부대 의료팀에 소량 지급된 것으로 민간에는 거의 유통되지 않았습니다. 강서연. 그녀가 가장 유력합니다. 지금 어디 있지? 현재 서울중앙병원 응급실에서 파트타임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30분 후에 근무가 끝납니다. 권지혁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눈빛은 사냥감을 포착한 맹수처럼 번뜩였다. 차를 준비해. 그가 찾던 밤의 진실. 그 열쇠를 쥔 여자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려 하고 있었다. 거대한 폭풍이 한 평범한 간호사의 일상으로 다가가고 있었다. 서울중앙병원 응급실의 밤은 전쟁터와 같았다. 사이렌 소리, 다급한 발걸음, 고통에 찬 신음과 보호자들의 울음소리가 뒤섞여 혼돈의 교향곡을 연주했다. 강서연은 이 전쟁터의 베테랑 병사처럼 침착하고 신속하게 움직였다. 쏟아지는 피를 지혈하고 환자의 활력 징후를 확인하고 의사의 처방에 따라 능숙하게 주사기를 놀렸다. 그녀의 얼굴에는 피로가 짙게 배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날카롭게 빛났다. 열 12시간의 긴 근무가 끝나고 동이 트기 시작하는 새벽녘이 되어서야 그녀는 탈의실에 들어와 지친 몸을 기댔다. 땀과 소독약 냄새가 밴 간호사복을 벗으며 그녀는 어젯밤에 화려했지만 위선으로 가득 찼던 파티장을 떠올렸다. 그곳에 비하면 차라리 이 피비린내에 나는 응급실이 더 인간적이라는 아이러니한 생각이 들었다. 적어도 이곳의 고통과 눈물은 진짜였으니까 그녀는 권지혁이라는 남자를 머릿속에서 지워버리려 애썼다. 뉴스를 통해 그의 건재함을 확인한 이상 더 이상 자신과 엮일 일은 없을 거라고, 없어야만 한다고 되뇌었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그저 평범한 일상으로의 완전한 복귀뿐이었다. 병원을 나서는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밤샘 근무로 뜨거워진 뺨을 식혀주었다.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던 그녀의 앞을 소리 없이 다가온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막아섰다. 매끄러운 차체와 짙은 선팅, 번호판까지 모든 것이 위압적인 아우라를 풍기고 있었다. 서연은 본능적으로 걸음을 멈추고 경계 태세를 취했다. 그녀의 몸이 미세하게 긴장하며 주변 지형과 도주로를 빠르게 파악했다. 뒷좌석 문이 열리고 낯익은 얼굴의 남자가 내렸다. 권지혁의 비서, 박진수 실장이었다. 그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지만 그의 눈빛은 단호했다. 강서연 선생님, 맞으시죠? 잠시 저희와 함께 가주셔야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거절을 용납하지 않는 무게가 실려 있었다. 싫다면요? 서연이 차갑게 되물었다. 그녀의 눈빛은 겁먹은 사슴이 아닌 언제든 방역할 준비가 된 살개 그것이었다. 박 실장은 잠시 곤란한 표정을 짓더니 나직하게 말했다. 저희 회장님께서 꼭 뵙고 싶어 하십니다. 무례를 범하고 싶지 않습니다. 부디 순순히 응해주셨으면 합니다. 호 회장님이라는 단어에 서연의 미간이 좁혀졌다. 올 것이 왔다는 불길한 예감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저항할 수도 있었다. 소리를 지르거나 인파 속으로 뛰어들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들이 그런 소란쯤은 아무렇지 않게 막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잘 알았다. 여기서 일을 크게 만드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었다. 그녀는 짧은 순간 계산을 마쳤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만나죠. 죄송하지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나 있습니다. 신변의 안전은 제가 보장합니다. 박 실장의 단호한 태도에 서연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은 부탁이 아니라 통보였다. 그녀는 채오르며 자신의 평범했던 일상이 이미 산산조각 나버렸음을 직감했다. 차가 도착한 곳은 JH그룹 본사도 권지혁의 자택도 아니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회원제로 운영되는 최고급 프라이빗 라운지였다. 건물 전체에 흐르는 적막함은 이곳이 일반인의 출입이 철저히 통제되는 공간임을 말해주고 있었다. 서연은 박 실장의 안내를 받아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꼭대기층에 내리자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정형이 펼쳐지는 넓은 공간이 나타났다. 그리고 그 중심에 창밖을 내다보던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권지혁이었다. 그는 어젯밤의 환자가 아니었다. 완벽하게 재단된 맞춤 정장, 흐트러짐 없는 머리, 그리고 세상을 발 아래 둔 듯한 오만한 분위기. 그는 서연의 기척을 느끼고 천천히 돌아섰다. 그의 깊고 검은 눈동자가 그녀를 꿰뚫을 듯이 응시했다. 그 시선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아 오히려 더 위압적이었다. 와, 시간. 그의 첫마디였다. 그는 테이블로 다가가 작은 금속 물체를 집어들었다. 그녀가 잃어버린 펜라이트였다. 그는 그것을 테이블 위로 가볍게 밀었다. 당신 물건이더군. KSY. 서연은 말없이 펜라이트를 집어들었다. 그를 다시 마주하는 것은 생각보다 더 불편하고 숨막히는 일이었다. 용 것만 간단히 하시죠. 전 피곤합니다. 그녀의 퉁명스러운 말투에도 권지혁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다. 오히려 흥미롭다는 듯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다. 그날 밤 당신은 내 목숨을 구했어. 아니, 목숨보다 더 중요한 내 모든 것을 구했지. 당신의 판단력과 행동력은 내가 본 누구보다도 뛰어났어. 고맙다는 말로는 부족하겠지. 고맙다는 말을 들으려고 온 게 아닙니다. 간호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제 제 물건도 찾았으니 이만 가보겠습니다. 서연이 몸을 돌리려는 순간 권지혁의 낮은 목소리가 그녀의 발목을 붙잡았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녀가 의아한 눈으로 돌아보자 그가 말을 이었다. 그날 밤의 공격은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야. 나를 끌어내리려는 내부의 적이 치밀하게 계획한 함정이었지. 그리고 그들은 실패했어. 바로 당신 때문에. 그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이제 그들에게 당신은 유일한 목격자이자 계획을 망친 눈의 가시 같은 존재가 됐어. 그들이 당신을 가만둘 것 같나. 서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전혀 생각지 못했던 부분이었다.
그녀는 그저 환자를 치료하고 현장을 떠났을 뿐, 그 이면의 암투까지는 헤아리지 못했다.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죠? 난 아무것도 보지 못했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당신 생각일 뿐이지.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당신의 존재 자체가 그들에게는 제거해야 할 위협이야. 권지혁은 테이블 반대편 의자를 가리켰다. 앉아. 이제부터 본론을 시작할 테니. 서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그의 눈빛에서 장난이 아님을 읽고는 마지못해 자리에 앉았다. 권지혁은 서류 파일 하나를 꺼내 그녀의 앞으로 밀었다. 그녀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파일을 열자 그 안에는 빼곡한 법률 용어와 함께 두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서류의 가장 위에는 믿을 수 없는 단어가 박혀 있었다. 헌인가의 약속. 서연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녀는 황당하다는 듯 고개를 들어 권지혁을 쳐다보았다. 이게 뭡니까? 말 그대로 나와 결혼해줘. 강서연 씨.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 태연해서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들렸다. 미쳤군요. 서연은 실소를 터뜨렸다. 당신 목숨을 구해줬더니 이제는 내 인생까지 통째로 사들이시겠다. 돈이면 모든 게 다 된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사람 잘못 봤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모욕감에 얼굴이 화끈거렸다. 진정하고 들어. 권지혁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이건 진짜 결혼이 아니야. 철저한 비즈니스 계약이지. 나는 내 옆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 내 주변엔 온통 적과 나를 이용하려는 자들 뿐이야. 하지만 당신은 달라. 당신은 그날 밤 내 지위나 재산이 아니라 그저 환자로서의 나를 봤어. 그 어떤 상황에서도 냉정함을 잃지 않는 당신의 강인함이 필요해.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왔다. 나의 약혼녀가 되어 내 옆에 있어줘. 세상 모든 사람들을 속이는 거야. 그럼으로써 나는 당신을 내 보호막 안에서 안전하게 지킬 수 있고 적들은 방심하게 되겠지. 아무도 내 약혼녀가 내 유일한 아군이자 증인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할 테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내 인생은 어떡하고요? 왜 내가 당신의 복수극에 내 인생을 걸어야 하죠? 계약 기간은 1년. 1년 후. 적들을 모두 처리하고 나면 우리는 깨끗하게 이혼하는 거야. 그 대가로. 당신이 평생 만져볼 수 없는 액수의 돈을 주지. 당신이 원하는 어디든 가서.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이건 당신을 구속하려는 게 아니라 당신과 나, 우리 둘 다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야. 그의 제안은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었다. 하지만 서연에게는 그저 자신의 인생을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으로밖에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권력자들의 암투에 휘말려 모든 것을 잃었던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봐왔다. 거절하겠습니다. 서연은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의 전쟁은 당신 혼자 하세요. 나는 내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위협이 있든 없든 그건 내가 알아서 할 문제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는 듯 몸을 돌려 출입구로 향했다. 박 실장이 그녀를 막아서려 했지만 권지혁이 손짓으로 그를 제지했다. 권지혁은 떠나는 그녀의 뒷모습에 대고 나직하게 말했다. 당신이 발을 들인 세상은 당신이 나가고 싶다고 해서 쉽게 나갈 수 있는 곳이 아니야.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강서연 씨, 길거리의 모든 그림자가 당신을 노리고 있을 테니 그것은 경고이자 예언이었다. 라운지를 나서는 서연의 심장은 분노와 알 수 없는 두려움으로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그녀는 애써 그의 마지막 말을 무시하려 했지만 그 차가운 목소리는 불길한 낙인처럼 그녀의 뇌리에 깊이 새겨졌다. JH그룹 본사타워, 권지혁의 집무실보다 더 높은 곳에 위치한 비밀스러운 펜트하우스 오피스. 최민주는 잘 닦인 유리잔의 최고급 콘약을 따르며 통유리 창 너머로 자신에게 곧 넘어올 도시의 야경을 감상하고 있었다. 그의 입계는 모든 것을 가진 자의 여유로운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래서 실패했다. 그의 등 뒤에 서 있던 비서는 등골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끼며 간신히 입을 열었다. 죄송합니다. 부회장님, 약물은 분명히 투여됐는데 어째서인지 언론에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권 회장은 오늘 아침 멀쩡하게 이사회에 참석했습니다. 쨍그랑 최민준이 들고 있던 잔이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다. 값비싼 코냑이 최고급 실크 벽지 위로 흉측한 얼룩을 남겼다. 그의 여유로운 가면이 벗겨지고 잔혹한 본성이 드러났다. 무능한 놈들 그깟 일 하나 제대로 처리 못해. 그는 획 돌아섰다. 분노로 이글거리는 그의 눈빛의 비선은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변수가 있었을 겁니다. 권지혁 그놈이 제 아무리 대단해도 그 약을 맞고 제정신을 유지할 수는 없어. 누군가 개입했어. 현장에 누가 있었지. 그날 밤 호텔 파티에 VVIP 전담 의료팀이 호출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호텔 측에서는 기록을 넘겨주길 거부하고 있습니다. 박진수 실장이 입을 막은 듯합니다. 최민주는 턱을 쓰다듬으며 생각에 잠겼다. 그의 분노는 순식간에 차가운 계산으로 바뀌었다. 박진수가 움직였다는 건 권지혁도 이미 무언가 눈치챘다는 뜻이겠지. 좋아. 그럼 우리도 움직여야지. 그는 새로운 시계불을 붙이며 깊게 빨아들였다. 씁쓸한 연기가 그의 얼굴을 감쌌다. 의료팀 명단을 어떻게든 빼내. 그리고 그날 밤 권지혁의 펜트하우스에 들어갔던 자를 찾아 남자든 여자든 늙었든 젊었든 상관없어. 찾아서 깨끗하게 처리해. 처리 말씀이십니까? 내 말 못 알아들었나 증인은 남겨두는 게 아니야. 권지혁의 숨통을 끊어놓기 전에 그놈의 눈과 귀가 될 수 있는 싹은 미리 잘라버려야지. 이건 경고야. 감히 내 앞길을 막아서는 자는 누구든 이렇게 된다는 걸 보여주는 그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죄책감도 없었다. 마치 성가신 벌레 한 마리를 치우는 듯한 투였다. 최민준에게 인간의 목숨이란 자신의 야망을 위한 장기판 위에 졸에 불과했다. 어둠 속에서. 권지혁을 구한 이름 모를 간호사를 향한 죽음의 그림자가 조용히 손을 뻗기 시작했다. 강서연은 권지시혁과의 만남 이후 며칠 동안 지독한 불면의 밤을 보냈다. 그의 마지막 경고가 귓게서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애써 그것이 자신을 협박하여 계약을 성사시키려는 수작일 뿐이라고 치부하려 했다. 나는 평범한 간호사일 뿐이야. 아무도 나 같은 사람에게 관심을 두지 않아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마음 깊은 곳의 불안은 쉬이 가시지 않았다. 그녀의 감각은 과거 군 시절처럼 극도로 예민해져 있었다. 퇴근길. 버스 창밖으로 언뜻 비친 검은색 차량이 다음 날 출근길에도 비슷한 위치에 서 있는 것을 발견했다. 아파트 복도에서는 처음 보는 남자가 이웃집 문을 두드리며 무언가를 묻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 그 남자는 그녀와 눈이 마주치자 어색하게 자리를 떴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 아니면 자신의 신경과민이 만들어낸 망상일까? 서연은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그녀의 이성은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세상에 그렇게 많은 우연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사건은 그녀가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어느 늦은 밤에 일어났다. 인적이 드문 골목길, 집으로 가기 위한 마지막 횡단보도였다. 녹색 신호등이 깜빡이는 것을 확인하고 막 발을 내디딘 순간이었다. 끽! 정적을 깨는 날카로운 타이어 마찰음과 함께 골목의 어둠 속에서 헤드라이트도 켜지 않은 거대한 덤프트럭 한 대가 미친 듯이 튀어나왔다. 트럭은 중앙선을 넘어 곧장 그녀를 향해 돌진했다. 시간은 찰나였지만 서연의 눈에는 모든 것이 느린 화면처럼 보였다. 거대한 강철 덩어리가 죽음의 아가리를 벌리며 자신을 삼키려 하고 있었다. 피할 시간이 없었다.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을 것이다. 하지만 서연의 몸은 머리가 생각하기도 전에 먼저 반응했다. 그녀는 몸을 날려 옆으로 구르는 대신 반사적으로 앞으로 두 걸음 더 내디디며 몸을 낮췄다. 수년간의 훈련으로 다져진 본능적인 움직임이었다. 쾅! 트럭은 그녀가 불과 몇 초 전 서 있던 자리를 그대로 휩쓸고 지나가며 횡단보도의 신호등 기둥을 들이받았다. 거대한 충격음과 함께 기둥이 엿가락처럼 휘어졌다. 트럭은 잠시 멈칫하는가 싶더니 이내 굉음을 내며 후진하여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져 버렸다. 명백한 뺑소니였다. 아니,
뺑소니를 가장한 살인 미수였다. 서연은 바닥에 쓰러진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아스팔트에 쓸린 팔과 다리에서 피가 배어나왔지만 통증을 느낄 겨를도 없었다. 심장이 갈비뼈를 부술듯이 세차게 뛰었다. 조금만 늦었더라면, 혹은 조금이라도 잘못 판단했더라면 자신은 지금 형체도 없이 으스러졌을 것이다. 주변에서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 그녀에게 괜찮냐고 물으며 다가왔지만 그 목소리는 멀게만 들렸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권지혁이 옳았어.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경고도 아니었다. 처음부터 자신의 목숨을 노린 명백한 공격이었다. 그들은 정말로 자신을 제거하려 하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신원도 모르는 적들이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목숨을 노리고 있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몰려든 사람들의 도움을 거절하고 절뚝거리며 집으로 향했다. 현관문을 잠그고 모든 창문에 커튼을 치자 늘 안식처가 되어주었던 작은 오피스텔이 이제는 감옥처럼 느껴졌다. 사방의 벽이 자신을 조여오는 듯한 압박감에 숨이 막혔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다. 경찰에 신고해봤자 증거 없는 뺑소니 사고로 종결될 것이 뻔했다. 친구나 가족에게 말해봤자 그들을 위험에 빠뜨릴 뿐이었다. 그녀는 철저히 혼자였다. 분노와 무력감이 동시에 치밀어 올랐다. 이대로 숨어 지내며 언제 닥칠지 모르는 다음 공격에 떨어야 하는가. 아니면 서연의 시선이 가방 안에 구겨진 차에 처박혀 있던 서류에 닿았다. 혼인 계약서. 며칠 전만 해도 모욕적이라고 생각했던 그 종이 쪼가리가 이제는 유일한 구명줄처럼 보였다. 그것은 단순히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다. 그것은 방역의 기회였다. 자신을 죽이려 했던 자들,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원흉인 그들에게 되갚아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두려움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차가운 분노와 강철 같은 결의가 들어찼다. 평범한 간호사 강서연의 삶은 이미 끝났다. 이제 그녀는 생존을 위해, 그리고 정의를 위해 싸워야만 했다. 서연은 떨리는 손을 애써 진정시키며 휴대폰을 들었다. 그리고 계약서에 적혀있던 박진수 실장의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지 않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박진수입니다. 네, 박 실장님, 나 강서연입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박 실장의 숨 막히는 듯한 짧은 침묵이 느껴졌다. 아, 강 선생님, 이 시간에 어쩐 일이십니까? 서연은 창밖의 어두운 도시를 내려다보며 나직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들 회장님께 전하세요. 제안을 받아들이겠다고. 그녀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리고 덧붙였다. 단, 나에게도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항복 선언이 아니었다. 새로운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선전포고였다. 강서연의 전화가 끊기고 채 30분도 지나지 않아 그녀의 오피스텔 초인종이 울렸다. 인터폰 화면에는 박진수 실장의 침착한 얼굴이 보였다. 하지만 그의 뒤로는 어둠 속에 녹아든 듯한 검은 양복의 사내들이 여러 명 서 있었다. 이것은 방문이 아니라 일종의 구출 작전 혹은 비밀스러운 피신 작전이었다. 문을 열자 그들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박 실장은 서연에게 정중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회장님의 명령입니다. 지금부터 강 선생님의 신변은 저희가 완벽하게 보호합니다. 당장 이곳을 떠나야 합니다. 나의 짐들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필요한 모든 것은 새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 원하신다면 저희 팀이 나중에 따로 챙겨서 옮겨드리겠습니다. 그의 말은 즉, 그녀의 과거와 일상은 이제 이곳에 남겨두고 가야 한다는 뜻이었다. 서연은 잠시 자신이 살던 작은 공간을 돌아보았다. 이곳에 쌓아온 평범하고 조용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미련을 두지 않았다.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고 요원 중 한 명이 건네주는 검은색 코트를 입고 그들을 따라 나섰다. 그녀가 도착한 곳은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구름 위에 지어진 성채와도
같은 권지역의 개인 펜트하우스였다. 호텔 스위트룸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엄청난 규모와 차가운 미니멀리즘. 인테리어는 주인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했다. 권지역은 거실 중앙에 서서 마치 개선 장군을 맞이하는 왕처럼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현명한 선택이야. 그의 첫 마디였다. 선택이 아니라 통보를 받아들인 것뿐입니다. 서연은 지지 않고 맞받아쳤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거래를 앞둔 사업 파트너의 냉철함이 서려 있었다.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조건이 있다고 했을 텐데요. 권지혁은 흥미롭다는 듯 한쪽 눈썹을 치켜 올렸다. 말해봐. 채였지. 이건 계약이지 소유가 아닙니다. 당신의 약혼녀 역할을 하는 동안 내 개인적인 공간과 생각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당신은 내 보호자일 뿐 주인이 아닙니다. 좋아. 둘째, 이 일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내게 공유해야 합니다. 단순히 얼굴 마담으로 이용당할 생각은 없습니다. 상황을 알아야 나도 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고 내 몸을 지킬 수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장기말이 아니라 파트너가 될 겁니다. 권지혁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녀의 당돌함이 놀라웠지만 불쾌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그가 원했던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다. 마지막으로 내 가족은 이 일에 절대 끌어들이지 마세요. 그들이 모르게 멀리서 철저하게 보호해 주세요. 만약 그들에게 아주 작은 위협이라도 가해진다면 그 즉시 이 계약은 없는 일이 될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권지혁은 잠시 그녀를 말없이 응시했다. 그녀의 눈동자에서 자신의 목숨을 구해주던 그날 밤의 강인함을 다시 보았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모두 수용하지, 박 실장. 강서연 씨의 가족에 대한 24시간 비노출 경호를 실시해. 그는 다시 서연을 바라보았다. 이제 당신은 강서연이 아니야. 세상 앞에서는 JH그룹 권지혁의 약혼녀, 유미나라는 이름으로 살게 될 거야. 과거 기록은 우리가 완벽하게 만들어 두었어. 지금부터 당신의 변신을 시작하지. 다음 날부터 강서연의 삶은 180도 바뀌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스타일리스트, 헤어 디자이너,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이 팀을 이루어 그녀에게 투입되었다. 그들은 그녀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걸음걸이와 말투, 식사 예절까지 모든 것을 상류층에 맞게 뜯어고치려 했다. 처음, 그들은 서연을 그저 운 좋게 신데렐라가 된 평범한 여자로 취급했다. 하지만 그들의 오만함은 오래가지 않았다. 서연은 그들이 내미는 수백 벌의 명품 드레스와 보석 앞에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것들을 아름다운 옷이 아닌 새로운 전장으로 나가는 군인의 갑옷이자 위장복으로 인식했다. 그녀는 그들의 가르침을 스펀지처럼 흡수했지만 결코 자신의 본질을 잃지는 않았다. 그녀의 침착함과 날카로운 지적에 전문가들은 오히려 그녀에게 압도당하기 시작했다. 며칠 후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난 서연이 거울 앞에 섰다. 촌스러운 간호사복 대신 그녀의 몸에는 우아한 실루엣의 실크 드레스가 걸려 있었다. 단정하게 묶었던 머리는 자연스러운 웨이브를 그리며 어깨를 감쌌고 옅은 화장은 그녀 본연의 미모를 더욱 돋보이게 했다. 외모는 변했지만 거울 속의 눈빛만은 여전히 강서연의 것이었다. 차갑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그 눈빛. 그녀의 첫 번째 공식 무대는 권지혁의 사촌이자 JH그룹의 부회장, 최민준이 주최하는 자선 경매 파티였다. JH그룹의 모든 핵심 인물과 정재계의 거물들이 모이는 자리. 그곳은 그녀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고 동시에 적들의 동태를 파악하기 위한 최적의 장소였다. 파티장의 권지혁이 그녀의 허리를 감싸고 등장하자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로 쏠렸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사람들의 놀라움과 시기가 섞인 수군거림이 홀 안을 채웠다. 권지혁은 늘 그랬듯 무표정했지만 서연은 조금의 긴장도 없이 우아한 미소로 화답하며 그의 곁을 지켰다. 그때 파티의 주최자인 최민준이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그들에게 다가왔다. 야, 지혁이 이런 아름다운 분을 어디에 숨겨두고 있었던 거야? 드디어 철들었나 보군.
최민준의 시선이 서연에게로 향했다. 그는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의 눈에는 경계심보다는 경멸과 무시의 빛이 역력했다. 그는 서연을 권지혁의 옆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머리 빈 수많은 여자 중 하나로 판단했다. 처음 뵙겠습니다. 유미나라고 합니다. 서연이 먼저 손을 내밀며 자신을 소개했다. 최민주는 그녀의 손을 가볍게 잡으며 비꼬는 듯한 투로 말했다. 아, 유미나 양. 우리 같은 세상은 처음이라 많이 어색하겠군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이 사촌 오빠에게 말해요. 지혁이는 이런 걸 챙겨주는 세심한 성격은 못 되거든. 그것은 명백한 무시이자 그녀를 통해 권지혁을 깎아내리려는 유치한 도발이었다. 권지혁의 표정이 순간 차갑게 굳어지는 것을 느낀 서연은 그가 나서기 전에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부회장님,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저는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데 꽤 익숙한 편이거든요. 특히 사람의 건강 상태나 심리 변화를 파악하는 것에는 더 자신 있고요. 부회장님께서도 최근 스트레스가 많으신지 안색이 좋지 않아 보이시는데 건강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그녀의 말에 최민준의 미소가 순간 굳었다. 그녀의 말은 표면적으로는 걱정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나는 당신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날카로운 경고가 담겨 있었다. 평범한 여자의 입에서 나올 법한 말이 아니었다. 최민주는 당황했지만 이내 다시 가식을 되찾으며 헛기침을 했다. 하하, 역시 지역이 짝은 다르군. 좋은 시간 보내게. 그는 서둘러 자리를 떴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혼란이 가득했다. 저 여자. 대체 정체가 뭐지? 하지만 그는 이내 고개를 저었다. 그저 조금 더 똑똑한 여우일 뿐이라고. 권지혁의 돈과 권력에 취해 잠시 기고만장해진 것뿐이라고 스스로를 납득시켰다. 그의 치명적인 오만함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그날 밤, 서연은 단순히 권지혁의 아름다운 약혼녀 역할만 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파티장을 돌아다니며 모든 것을 보고, 듣고, 기억했다. 최민준의 주변을 맴도는 인물들의 서열과 관계, 그들이 나누는 대화의 조각들, 미세한 표정 변화와 몸짓까지.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 모든 정보들이 하나의 거대한 관계도로 재구성되고 있었다. 파티가 끝나고 펜트하우스로 돌아오는 차 안, 침묵이 흘렀다. 먼저 입을 연 것은 권지혁이었다. 오늘 어땠지? 그는 그녀의 능력을 시험하고 있었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담담하게 입을 열었다. 최 부회장은 생각보다 조급해하고 있어요. 자신의 편이라고 믿는 사람들 앞에서도 당신에 대한 적개심을 숨기지 못했죠. 그리고 대한제약의 김 이사가 문제입니다. 그는 최 부회장에게는 충성을 다하는 척했지만 뒤에서는 재무팀의 다른 이사와 은밀히 접촉하고 있었어요. 아마도 양쪽 모두에게 줄을 대고 기회를 엿보는 기회주의자일 겁니다. 권지혁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대한제약 김 이사의 이중적인 태도는 그가 오랫동안 의심은 했지만 확신을 갖지 못했던 부분이었다. 그런데 그녀는 단 몇 시간 만에 그것을 정확히 간파해냈다. 어떻게 알았지? 김 이사는 초의 부회장과 이야기할 때 미세하게 왼쪽 입꼬리만 올려 웃었어요. 그건 진심이 아닌 비즈니스적인 미소죠. 하지만 재무팀 이사와 이야기할 때는 양쪽 입꼬리가 모두 자연스럽게 올라갔고 동공도 약간 확장됐습니다. 훨씬 더 편안하고 신뢰하는 상대에게만 나오는 반응이죠. 그녀는 간호사로서 그리고 군인으로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사와 심리를 다루며 익힌 관찰력이었다. 권지혁은 처음으로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그녀가 자신의 상상을 뛰어넘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 그들의 계약 관계 속에서 존중과 신뢰라는 새로운 감정의 싹이 조용히 움트기 시작했다. 최민준과의 아슬아슬한 첫 대면 이후 권지혁의 펜트하우스는 화려한 사교계의 연장선이 아닌 비밀스러운 전쟁을 치르는 작전 본부가 되었다. 거대한 거실 벽면에는 JH그룹의 복잡한 조직도와 주요 인물들의 사진, 그리고 그들의 관계를 나타내는 수많은 선들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다. 그 중심에는 최민준의 사진이 붙어 있었고 그 주위로 의심스러운 자금의 흐름과
인물들이 붉은 펜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권지혜의 혁과 강서연은 매일 밤 세상이 잠든 시간에 이곳에 마주 앉아 정보를 분석하고 다음 계획을 세웠다. 겉으로는 완벽한 약혼자 커플 행세를 했지만 단둘이 남았을 때 그들은 가장 신뢰하는 동지이자 파트너였다. 김 이사는 확실히 미끼를 물었어. 당신이 지적한 대로. 그는 최민준과 우리 사이에서 저울질을 시작했어. 내가 슬쩍 흘린 내부 개발 정보에 큰 관심을 보이더군. 권지혁이 서류 뭉치를 넘기며 말했다. 하지만 서연은 그 서류를 보는 둥마는 둥하더니 단호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이런 간접적인 증거들로는 부족해요. 최민준 같은 인간은 뱀처럼 빠져나갈 겁니다.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해요. 그를 범죄 현장에 묶어둘 수 있는 빼도 박도 못할 물증 말이에요. 물증이라. 그날 밤의 모든 증거는 사라졌어. 호텔 CCTV 기록은 교묘하게 삭제됐고 내가 마신 잔에서는 아무것도 검출되지 않았지. 놈들이 그렇게 허술할 리가 밀색 없어. 권지혁의 목소리에는 깊은 무력감이 배어 있었다. 그때 서연이 조용히 말했다. 증거가 왜 없다고 생각하죠?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잠시 후 작은 진공 비닐팩에 담긴 무언가를 들고 나왔다. 그것은 짙은 남색의 천 조각이었다. 권재혁은 그것이 어디서 많이 본 천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바로 그날 밤 자신이 입고 있던 셔츠의 소매 끝부분이었다. 아이젠, 그날 밤 당신에게 찬물을 끼얹었을 때 땀과 함께 배출된 약물 성분이 옷에 스며들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정신없는 와중에 몰래 이 부분만 잘라냈죠. 권지혁은 순간 말을 잃었다. 그 지옥 같은 상황 속에서. 자신의 목숨을 구하는 것만으로도 벅찼을 텐데 그녀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증거까지 확보했던 것이다. 그의 눈에 처음으로 순수한 경탄의 빛이 어렸다. 그는 자신이 그녀의 무엇을 보고 파트너로 선택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대단하군. 정말 대단해. 이제 이걸 분석해서 어떤 약물인지, 그리고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알아내야 해요. 하지만 JH그룹과 관련된 연구소는 안 돼요. 최민준의 귀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권지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에게도 짚히는 곳이 있었다. 내가 개인적으로 후원하는 비공식 연구소가 하나 있어. 소장은 괴짜지만 실력만큼은 세계 최고지.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고 분석을 진행할 수 있을 거야. 그들은 즉시 행동에 착수했다. 권지혁은 철통 같은 보안을 통해 셔츠 조각을 연구소로 보냈고 이제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리는 일만 남았다.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그들은 또 다른 조사를 병행했다. 서연이 파티에서 지목했던 대한제약, 권지혁의 정보팀이 뒷조사를 한 결과 대한제약은 몇 년 전부터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었지만 최근 최민준이 관련된 페이퍼 컴퍼니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수혈받아 기사회생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자금의 명목은 신약 개발 투자였지만 실제로는 이렇다 할 성과가 없는 유령 프로젝트였다. 최민준이 대한제약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거나 아니면 무언가 다른 걸 만들고 있었던 거겠지. 그 다른 것이 당신에게 사용된 약물일 가능성이 높고요. 서연의 말에 권지혁은 동의했다. 이제 그 연결고리를 증명할 내부 증언이나 서류가 필요했다. 하지만 대한제약은 최민준의 개인 왕국이나 다름없어서 접근이 불가능했다. 방법이 하나 있기는 해. 권지혁이 망설이며 입을 열었다. 우리 회사 재무팀에 이진우라는 대리가 있어. 대한제약 담당자지. 그는 김 이사의 직속 부하지만 내가 알기로는 원리 원칙을 중시하는 정직한 사람이야. 하지만 성격이 너무 조심스럽고 겁이 많아서 내가 직접 나서면 오히려 입을 닫아버릴 거야. 그때 서연이 결심한 듯 말했다. 그럼 제가 만나보죠. 당신이 위험해. 최민준의 감시가 당신에게 쏠려 있을지도 몰라. 그래서 더더욱 제가 가야 해요. 권지혁 회장님의 약혼녀가 일개 재무팀 대리를 만나는 그림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할 테니까요. 이건 위협이 아니라 가장 완벽한 위장이에요. 그녀의 논리에 권지혁은 결국 설득당했다. 그들은
이진우 대리의 동선과 습관을 파악하고 가장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웠다. 며칠 후 서연은 화려한 약혼녀의 모습을 벗어던지고 평범한 캐주얼 차림으로 이진우 대리가 퇴근 후 자주 들르는 작은 북카페에 앉아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곤한 기색이 역력한 이진우 대리가 카페로 들어왔다. 그는 구석자리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다. 회사 생활에 지친 평범한 직장인의 모습 그대로였다. 서연은 조용히 그의 테이블로 다가가 맞은편에 앉았다. 이진우는 갑작스러운 인기척에 놀라 고개를 들었다. 눈앞에 앉은 낯선 여자를 보고 당황한 그에게 서연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진우 대리님, 놀라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저는 당신이 보호해야 할 회사를 지키려는 사람입니다. 누구신데? 제 신분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것 하나만 알아주세요. 지금 당신이 담당하는 대한제약 관련 자금 흐름에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요. 당신의 상사인 김 이사님, 그리고 그 위에 최민준 부회장님이 회사를 좀먹고 있습니다. 이진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서연의 차분한 눈빛에 압도되어 꼼짝할 수 없었다. 저는 당신에게 배신을 강요하려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양심에 묻고 싶은 겁니다. 이대로 불의를 외면하고 평생 죄책감 속에 사실 건가요? 아니면 잠시 위험을 감수하고 당신이 사랑하는 회사를 지키는 영웅이 되실 건가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각도 없었다. 하지만 그 어떤 협박보다도 더 깊게 그의 마음을 파고들었다. 이진우는 고개를 숙인 채 손을 떨었다. 제가 뭘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힘없는 대리일 뿐입니다. 아니요. 당신은 모든 비밀 장부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최민준 부회장과 대한제약 사이의 비정상적인 자금 거래 내역, 단 하나만이라도 좋습니다. 저희에게 넘겨주세요. 당신의 신분은 권지혁 회장님께서 목숨을 걸고 지켜주실 겁니다. 그녀는 작은 USB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진우는 한참을 망설였다. 그의 내면에서 두려움과 정의감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다. 마침내 그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집어들었다. 그것은 그의 대답이었다. 그날 밤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서연을 방인 것은 초조하게 서성이던 권지혁이었다. 결과는 서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바로 그 순간 권지혁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가 후원하던 연구소장이었다. 찾았네. 자네 말대로 셔츠에서 미지의 화합물이 검출됐어. 우리 연구소 데이터베이스에도 없는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신경흥분제야. 아케론이라고 이름 붙였지. 그런데 말이야. 이 약물의 기본 분자 구조가 아주 흥미로워. 몇 년 전 대한제약에서 특허 출원했다가 취소한 실패한 치매 치료제의 구조와 90% 이상 일치해 아마 그 기술을 역으로 이용해서 만든 것 같군.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최민준, 대한제약, 그리고 아케론이라는 이름의 약물, 이진우 대리가 가져올 자금 거래 내역까지 더해진다면 그것은 최민준의 목에 감길 완벽한 올가미가 될 것이었다. 권지혁은 수화기를 내려놓고 서연을 바라보았다. 두 사람의 눈빛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길고 긴 어둠의 터널 끝에서 마침내 한 줄기 빛을 발견한 동지들의 눈빛이었다. 계약으로 시작된 그들의 관계는 이제 그 누구보다도 굳건한 신뢰와 유대감으로 단단하게 묶여 있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린 펜트하우스. 도시의 불빛이 통유리 창 너머로 아득하게 펼쳐져 있었지만 거실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팽팽했다. 권지혁과 강서연은 거대한 테이블 양 끝에 앉아 있었다. 그들 사이에는 두 개의 결정적인 증거가 놓여 있었다. 이진우 대리가 목숨을 걸고 빼내온 최민준의 비자금 내역이 담긴 USB, 그리고 대한제약의 실패한 신약 기술을 이용해 만든 신경흥분제 아케론의 성분 분석 보고서. 이 두 가지만으로도 최민준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기에는 충분했다. 배임, 횡령, 살인미수교사, 그의 화려한 인생을 한순간에 지옥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완벽한 카드였다. 이제 모든 게 끝났어. 권지혁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길고 길었던 싸움의 끝을 예감하는 안도감과 피를 나눈 형제를 제 손으로 처단해야 하는 씁쓸함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당장이라도 검찰에 이 자료들을 넘기고 싶었다. 하지만 서연의 생각은 달랐다. 그녀는 거실 벽면을 가득 채운 관계도를 날카롭게 응시하고 있었다. 최민준의 사진을 중심으로 문어발처럼 뻗어 나간 인맥과 자금의 흐름. 아니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그녀의 말에 권지혁이 의아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무슨 말이지, 이 정도 증거면 최민준 하나를 잘라내는 건 도마뱀 꼬리를 자르는 것과 같아요.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당신을 공격했어요. 혼자만의 결정이었을까요? 아니요. 그의 뒤에는 그에게 부스러기를 받아먹으며 기생하는 수많은 하이에나들이 있어요. 정계, 재계, 심지어 언론계까지. 최민준을 제거해도 이 뿌리 깊은 부패의 네트워크는 그대로 남아서 또 다른 괴물을 만들어낼 겁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관계도의 중심으로 다가갔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거대한 거미줄의 중심에 있는 거미뿐만 아니라 거미줄 자체를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다시는 이런 비극이 JH그룹 안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서연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명료하게 빛나고 있었다. 권지혁은 그녀의 말에서 자신보다 더 큰 그림을 보고 있는 전략가의 통찰력을 읽었다. 그녀는 단순한 간호사나 증인이 아니었다. 이 전쟁의 승패를 가를 수 있는 유일한 파트너였다. 어떻게? 권지혁이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그녀에 대한 완전한 신뢰가 담겨 있었다. 덫을 놓는 겁니다. 사자가 토끼를 잡을 때도 온 힘을 다하듯 우리는 호랑이를 잡기 위해 더 크고 완벽한 덫을 준비해야 해요. 최민준이 스스로 모든 것을 걸고 뛰어들지 않을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미끼를 던지는 거죠. 그녀의 시선이 테이블 위에 놓인 신규 프로젝트 기획안에 닿았다. 그것은 JH그룹의 미래를 책임질 바이오 신약 개발 프로젝트였다. 권지혁이 수년간 공들여온 야심작이자 천문학적인 이권이 걸린 사업, 바로 이거예요. 이 프로젝트에 의도적으로 약점을 만드는 겁니다. 최민준이 보기에 당신을 단번에 무너뜨리고 이 프로젝트의 모든 과실을 자신이 차지할 수 있다고 믿게 만들 아주 치명적인 약점을요. 권지혁은 순식간에 그녀의 의도를 파악했다. 그의 입가에 맹수와 같은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예를 들면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 보안에 구멍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거나 혹은 해외 투자 자금 유치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것처럼 위장하는 거지. 최민준의 오만함이라면 분명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을 거야. 이사회를 선동해서 나를 몰아내고 자신이 구원투수인 척 나타나 프로젝트를 가로채려 하겠지. 맞아요. 그리고 그가 가장 깊숙이 들어와 모든 것을 손에 쥐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덫의 문을 닫는 겁니다. 그의 모든 동조자들과 함께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무서운 계획이었지만 완벽한 계획이기도 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위험한 연극을 성공시키기 위한 무대와 영입뿐이었다. 하지만 이 계획이 성공하려면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 권재지혁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최민준이 미끼를 의심 없이 물게 하려면 내가 완벽하게 방심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야 하에. 그가 보기에 내가 다른 무언가에 정신이 팔려. 이런 허점을 놓칠 수밖에 없었다고 믿게 만들어야 하지. 서연은 그의 말의 의미를 즉시 알아차렸다. 그 다른 무언가.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 사랑에 빠진 어리석은 남자 연기라. 회장님께는 꽤 어려운 도전이 되겠네요. 서연이 짓궂게 말하자 권지혁은 처음으로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헛기침을 했다. 당신의 협조가 필요해. 그렇게 그들의 마지막 작전, 여우 사냥이 시작되었다. 다음 날부터. 대한민국 사교계는 전례 없는 충격에 휩싸였다. 얼음 제왕으로 불리던 JH그룹의 권지혁 회장이 약혼녀에게 푹 빠져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랑꾼으로 변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기 시작한 것이다. 권지혁은 의도적으로 중요한 회의에 몇 분씩 늦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언제나 약혼녀와의 통화 때문이었다. 그는
VVIP들만 출입하는 백화점 명품관을 통째로 빌려 서연의 쇼핑을 돕는 모습이 파파라치들에게 우연히 찍혔다. 사진 속 그는 한치의 지루함도 없이 사랑스러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가장 결정적인 것은 한 경제 전문지와의 단독 인터뷰였다. 인터뷰 내내 JH그룹의 비전 대신 약혼녀에 대한 칭찬만 늘어놓던 그는 요즘 제 인생의 최우선 순위는 회사가 아니라 미나 씨입니다. 라는 폭탄 선언까지 서슴지 않았다. 이 모든 것은 철저하게 계산된 연기였다. 하지만 연기를 하면 할수록 그들은 기묘한 감정에 휩싸였다. 사람들 앞에서 그녀의 허리를 감싸고 이마에 입을 맞추고 사랑한다고 속삭일 때마다 권지혁은 그것이 더 이상 연기만은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당당함, 지혜로움, 그리고 가끔씩 보여주는 따뜻한 미소는 그의 얼어붙었던 심장을 조금씩 녹이고 있었다. 서연 역시 마찬가지였다. 냉혈한 독재자로만 보였던 그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세심하게 배려하고 자신의 의견을 존중해주는 모습을 보며 그에 대한 편견이 무너져 내렸다. 특히 사람들 앞에서 다정한 연기를 하다가 단둘이 남았을 때 어색해하며 얼굴을 붉히는 그의 의외의 모습은 인간적으로 느껴지기까지 했다. 그들의 계약 관계는 거짓된 영희 속에서 오히려 더 진실된 감정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최민주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권지혁과 서연의 기사가 실린 잡지를 집어던졌다. 멍청한 놈 여자에게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리는군. 그는 끓어오르는 분노와 함께 주체할 수 없는 희열을 느꼈다. 권지혁이 스스로 무너지고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그의 정보원이 결정적인 소식을 가져왔다. 부회장님, 알아냈습니다. 권 회장이 추진 중인 신약 프로젝트의 해외 투자 계약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투자사 측에서 갑자기 계약 조건 변경을 요구해왔고 협상이 결렬될 위기라고 합니다. 이 프로젝트. 자금줄이 막히면 그대로 좌초될 수 있습니다. 최민준의 눈이 탐욕으로 번뜩였다. 완벽한 기회였다. 권지혁은 여자에게 정신이 팔려 이 위기를 제대로 수습하지 못할 것이다. 지금 이사회를 열어 그의 경영 능력 부재를 문제 삼고 자신이 해결사로 나선다면 JH그룹의 차기 황제 자리는 자신의 것이 될 터였다. 그는 즉시 자신에게 충성하는 이사들을 소집했다. 때가 왔다. 이제 사냥을 시작하지. 권지혁을 끌어내리고 JH그룹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 시간이다. 그는 자신이 호랑이를 사냥한다고 믿었지만 실은 거대한 덫 안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며칠 후 JH그룹 긴급 이사회 소집 공고가 떴다. 안건은 신규 프로젝트 투자 유치 실패에 따른 대표이사, 책임 추궁 및 해임안. 이사회 전날 밤 펜트하우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이제 내일이면 이 길고 지독한 전쟁의 승패가 결정될 터였다. 무섭지 않아? 권지혁이 창밖을 보며 나직하게 물었다. 서연은 그의 옆으로 다가와 섰다. 그녀는 말없이 그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작았지만 놀랍도록 따뜻하고 단단했다. 당신 혼자가 아니잖아요. 그 짧은 한마디에 권지혁은 세상의 모든 것을 얻은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는 그녀의 손을 마주 잡았다. 그것은 연기가 아니었다. 덫을 향해 함께 걸어가는 두 동지의 진심이 담긴 약속이었다. 내일의 태양은 과연 누구의 편에서 떠오를 것인가? JH그룹 본사타워 40층, 이사회 회의실. 평소라면 대한민국의 경제를 움직이는 중요한 결정들이 내려지는 이 공간은 오늘따라 보이지 않는 피비린내를 풍기는 검투장의 콜로세움과 같았다. 긴 테이블을 따라 도열한 이사들의 얼굴에는 탐욕과 불안, 호기심과 냉소가 뒤섞여 있었다. 그들은 오늘 펼쳐질 권력투쟁의 승자가 누가 될 것인지를 가늠하며 저마다의 손익을 계산하는 중이었다. 회의실의 무거운 문이 열리고 권지혁이 강서연의 손을 잡고 들어섰다. 두 사람의 등장은 마치 폭풍의 눈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듯 소란스럽던 회의실에 순간적인 정적을 가져왔다. 권지혁의 얼굴에는 어떠한 동요도 없었지만
평소의 냉철함 대신 기묘한 평온함이 감돌고 있었다. 그의 곁에 선 강서연은 우아한 백조처럼 꼿꼿한 자세를 유지한 채 회의실 안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시선으로 좌중을 천천히 훑었다. 그녀의 존재감은 단순한 회장의 약혼녀가 아닌 이 싸움의 또 다른 플레이어임을 암시하고 있었다. 최민주는 의장석 맞은편에 앉아 팔짱을 낀 채 그들을 지켜보았다. 그의 입계는 승리를 확신하는 자의 오만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가 보기에 권지혁은 제 발로 사지로 걸어 들어온 어리석은 사슴에 불과했다. 모두 모였으니 긴급 이사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최민준이 포문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회의실 전체에 낭낭하게 울려 퍼졌다. 그는 준비한 자료를 스크린에 띄우며 유능한 경영인의 가면을 쓴 채 권지혁에 대한 공격을 시작했다. 존경하는 이사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자리를 소집한 이유는 참담한 심정으로 우리 그룹이 직면한 심각한 위기에 대해 논의하기 위함입니다. 주지하시다시피 권지혁 회장이 그룹의 명운을 걸고 추진해온 바이오 신약 프로젝트가 좌초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스크린에는 해외 투자사 블랙펄 캐피탈이 JH그룹에 보낸 공식 서한이 나타났다. 투자 조건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며 사실상 계약 파기를 통보하는 내용이었다. 이사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다. 최민주는 그 반응을 즐기며 말을 이었다. 수조 원이 걸린 프로젝트의 핵심 자금줄이 막힌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권지혁 회장께서는 이 심각한 상황을 수습하기는커녕 개인적인 연애에 몰두하며 경영을 등한시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권지혁과 서연의 다정한 모습이 담긴 파파라치, 사진들과 스캔들성 기사들을 화면에 연달아 띄웠다. 명백한 인신공격이자 여론몰이였다. 최민준에게 동조하는 이사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한마디씩 거들기 시작했다. 회장으로서의 자질이 의심스럽습니다. 사적인 감정 때문에 회사를 위기에 빠뜨리다니 용납할 수 없습니다. 분위기는 순식간에 최민준에게로 넘어왔다. 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 일격을 준비했다. 이에 본인은 JH그룹의 미래를 위해 권지혁 회장의 대표이사직 해임 및 직무정지를 공식적으로 발의하는 바입니다. 동의하시는 이사님들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준의 편에 선 이사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일제히 손을 들었다. 과반을 훌쩍 넘는 숫자였다. 최민준의 미소가 더욱 짙어졌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였다. 바로 그 순간 침묵을 지키던 권지혁이 나직하게 입을 열었다. 최민준 부회장님, 아주 열정적인 프레젠테이션이었습니다. JH그룹을 향한 그 애사심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차분해서 오히려 섬뜩할 정도였다. 그는 박진수 실장에게 눈짓을 보냈다. 박 실장은 회의실의 메인 스크린을 다른 화면으로 전환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방금 전 계약 파기를 통보했다던 블랙펄 캐피탈의 CEO 데이비드 첸의 얼굴이었다. 그는 화상 연결을 통해 활짝 웃고 있었다. 일단 안녕하십니까? JH그룹 이사 여러분, 저희 블랙펄 캐피탈과 JH그룹의 파트너십은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하다는 소식을 전하게 되어 기쁩니다. 사실 저희는 권 회장님과 함께 그룹 내의 부정한 배신자를 색출하기 위한 작은 연극을 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최민준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당혹감과 불신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아이, 이게 무슨... 권지혁은 자리에서 천천히 으르쭉 일어났다. 당신을 낳기 위한 미끼였어. 최민준, 당신이 내 프로젝트를 망치고 그 공을 가로채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었지. 그의 시선이 얼어붙은 이사들을 향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는 단순히 경영권 방어를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제 목숨을 노렸던 파렴치한 범죄자를 제 손으로 심판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스크린이 다시 바뀌었다. 화면에는 신경흥분제, 아케론의 상세한 성분 분석표와 함께 그것이 대한제약에 폐기된 신약 기술에서 파생되었다는 연구소의 공식 소견서가 나타났다. 한 달 전, 저는 이 약물에 의해 살해당할 뻔했습니다. 이 약물은 오직 단 한 곳, 대한제약의 비밀 연구소에서만 생산이 가능하죠. 공교롭게도.
최민준 부회장께서는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수년간 대한제약의 거액의 불법 자금을 지원해 오셨더군요. 최민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거짓말 증거 막 없는 모함이야? 증거? 권지혁이 차갑게 비웃었다. 증거는 바로 여기 있지. 스크린의 마지막 영상이 재생되었다. 그것은 이진우 대리가 몰래 촬영한 최민준이 대한제약 사장에게 약물 개발을 지시하고 자금을 건네는 장면이 담긴 비밀 영상이었다. 영상 속에서 최민준은 권지혁만 처리하면 모든 게 우리 세상이야 라고 말하며 탐욕스러운 웃음을 짓고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최민준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짐승처럼 거친 숨만 몰아쉬었다. 그의 완벽했던 계획, 그의 야망, 그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어 무너져 내렸다. 바로 그때 회의실의 육중한 문이 열리고 검사들과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최민준 씨, 배임, 횡령 및 살인미수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들이 그에게 다가가 수갑을 채우려 하자 이성을 잃은 최민준이 권지혁에 끼워서 시겁하게 척에게 달려들었다. 네가 감히 나를 이 모든 건 내년 때문이야? 그의 분노는 권지혁 옆에 선 서연에게로 향했다. 그가 서연에게 손을 뻗으려는 순간 권지혁이 그의 앞을 막아서며 주먹을 날렸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최민준은 바닥으로 나가떨어졌다. 한때 JH그룹의 2인자였던 그의 모습은 처참하기 그지없었다. 권지혁은 쓰러진 그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다. 네가 패배한 이유는 나 때문이 아니야. 너 자신의 오만함과 네가 하찮게 여겼던 이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는 서연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서연은 말없이 그의 곁을 지켰다. 그녀는 승리의 기쁨보다 한 인간의 추악한 욕망이 어떻게 자신과 주변을 파멸시키는지를 목도하며 깊은 연민과 씁쓸함을 느끼고 있었다. 길고 길었던 가면무도회가 마침내 막을 내리는 순간이었다. 최민준이 수갑을 찬 채 꼴사납게 끌려나간 이사회 회의실에는 지독한 정적이 흘렀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최민준의 편에 서서 권지혁을 맹렬히 비난하던 이사들은 이제 사냥꾼 앞에 쥐처럼 납작 엎드려 눈치만 보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경악과 공포, 그리고 배신당했다는 분노 대신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한다는 비굴한 생존 본능만이 남아 있었다. 권지혁은 그들을 향해 돌아섰다. 그의 눈빛에는 승자의 희열이나 자비심 따위는 없었다. 오직 썩은 부위를 도려내는 외과 의사의 차가운 결의만이 존재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있었던 일, 그리고 여러분 각자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나는 똑똑히 기억할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의 심장을 꿰뚫는 칼날과도 같았다. JH그룹은 오늘 새로 태어날 겁니다. 부패와 배신에 기생하던 암적인 존재들을 모두 뿌리 뽑고 오직 실력과 정직함만이 인정받는 곳으로 말입니다. 이 새로운 길에 동참할 자격이 없는 분들은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최후통첩이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굳건히 자신의 곁을 지키고 있는 서연의 어깨를 감싼 채 회의실을 빠져나왔다. 복대는 이 모든 상황을 기다렸다는 듯이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와 플래시를 터뜨리고 있었다. JH그룹 역사상 가장 극적인 권력투쟁은 그렇게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타전되고 있었다. 그날 이후 JH그룹에는 피해 숙청이라 불릴 만한 대대적인 구조조정과 내부 감사가 시작되었다. 권지혁은 자비가 없었다. 박진수 실장이 이끄는 특별감사팀은 최민준이 수년간 그룹 내에 심어놓은 기생충 같은 세력들을 하나씩 색출해냈다. 비자금 장부를 조작했던 재무팀 임원들, 내부 정보를 빼돌려 최민준에게 상납했던 기획실 간부들, 그리고 대한제약과의 부정한 거래를 눈감아 주었던 법무팀까지 그들의 모든 비리는 낱낱이 파헤쳐졌고 관련된 수십 명의 임직원들이 검찰에 고발되거나 불명예스럽게 회사를 떠나야 했다. 대한제약의 김 이사처럼 양쪽을 저울질하던 기회주의자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권지혁은 그들의 배신을 용서하지 않았고 그들은 결국 업계에서 완전히 매장당했다.
한 사람의 몰락은 거대한 부패의 카르텔 전체를 무너뜨리는 도미노 효과를 불러일으켰다. JH그룹은 엄청난 내용을 겪었지만 썩은 살을 도려낸 후 오히려 더 건강하고 강력한 조직으로 거듭나고 있었다. 최민준의 저항도 만만치 않았다. 그는 구치소 안에서 남은 재산과 인맥을 총동원해 여론전을 펼쳤다. 그가 고용한 변호인단은 권지혁이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무고한 자신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다는 음모론을 퍼뜨렸다. 그리고 그들의 가장 집요한 공격 대상은 바로 강서연, 즉 세상에 유미나로 알려진 그녀였다. 권지혁의 약혼녀 유미나, 신원 불명의 미스터리 여인, 화려한 신데렐라의 가면 뒤에 숨겨진 추악한 과거, 온갖 타블로이드 신문과 찌라시들이 그녀의 과거를 캐기 위해 혈안이 되었다. 그들은 그녀가 권지혁의 돈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접근한 꽃뱀이라는 이미지를 덧씌우려 했다. 그녀의 가짜 신원은 완벽했지만 실체가 없다는 점 자체가 공격의 빌미가 되었다. 이대로 두면 안 돼. 내가 나서야겠어. 권지혁은 당장이라도 기자회견을 열어 그녀를 보호하고 싶었다. 하지만 서연이 그를 막아섰다. 아니요. 이건 제 싸움이에요. 제가 직접 끝내게 해주세요.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더 이상 권지혁의 보호막 뒤에 숨어 있기를 원치 않았다. 며칠 후 강서연은 권지혁과 함께 수백 명의 기자들 앞에 섰다. 플래시 세례와 무수한 질문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권지혁이 마이크를 잡으려 하자 서연이 그의 손을 가만히 제지하고 자신이 앞으로 나섰다. 제 이름은 유미나가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것은 제 이름이 아니라 제가 어떤 사람인지일 겁니다. 그녀의 차분하고 지적인 목소리가 소란스럽던 장내를 순식간에 압도했다. 저는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지도 화려한 인맥을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저는 그저 제 자리에서 제 직업적 소명을 다하며 살아온 평범한 전문직 여성이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한 기회에 권지혁 회장님을 만났고 그의 비전과 인간적인 고뇌를 곁에서 지켜보며 깊은 존경심과 애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최민준의 범죄나 JH그룹의 내부 문제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 경영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녀는 기자들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한 사람의 가치는 그의 배경이나 재산이 아니라 그가 어떤 신념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로 판단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부디 저에 대한 무분별한 억측과 신상털기를 멈추고 JH그룹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얼마나 더 투명하고 건강한 기업으로 거듭나는지를 지켜봐 주십시오. 그것이 저와 권 회장님이 진정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그녀의 연설은 완벽했다. 진심이 담긴 그녀의 말은 그 어떤 해명보다도 강력한 힘을 가지고 대중의 마음을 움직였다. 여론은 급반전되었고 최민준의 마지막 발악은 그렇게 허무하게 끝나버렸다. 몇 달 후 최민준은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다. 길고 길었던 전쟁이 마침내 완전히 끝이 났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어느 날 저녁, 펜트하우스에는 오랜만에 평화로운 정적이 흘렀다. 권지혁과 서연은 말없이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치열했던 싸움의 긴장이 사라진 자리에 어색하고도 미묘한 공기가 감돌았다. 이제 그들을 묶어두었던 공동의 적은 사라졌다. 권지혁이 서재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나왔다. 그는 그것을 서연 앞에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이게 뭐죠? 혼인 계약 해지 합의서야. 권지혁은 애써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모든 게 끝났어. 당신은 더 이상 내 약혼녀 역할을 할 필요가 없어. 당신 덕분에 모든 것을 되찾았어. 고맙다는 말로는 부족하겠지. 계약서에 명시했던 보상금. 그리고 당신이 평생 살 수 있는 안정가옥도 준비해뒀어. 이제 당신은 자유야. 그는 그녀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배려라고 생각했다. 위험한 세상에서 그녀를 구출해 다시 평범하고 안전한 삶으로 돌려보내주는 것.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은 서늘하게 비어가는 기분이었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서류를 내려다보았다. 그녀가 원했던 자유.
그녀가 그토록 돌아가고 싶어 했던 평범한 일상. 모든 것이 이제 눈앞에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선뜻 서류에 손을 뻗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권지혁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깊은 눈동자 속에는 고마움도, 기쁨도 아닌 알 수 없는 슬픔과 질문이 담겨 있었다. 이게 정말로 당신이 원하는 건가요? 그녀의 나직한 질문이 고요한 거실에 울려 퍼졌다. 그것은 계약의 끝을 묻는 질문이 아니었다. 두 사람의 관계, 그 진심의 향방을 묻는 질문이었다. 권지혁의 펜트하우스에 내려앉은 정적은 그 어떤 소음보다도 무겁게 두 사람을 짓눌렀다. 강서연의 질문. 이게 정말로 당신이 원하는 건가요? 그 한마디는 권지혁이 애써 쌓아 올린 이성의 벽을 단번에 허물어뜨리는 주문과도 같았다. 그는 대답할 수 없었다. 머리는 그렇다고 말해야 한다고 소리쳤다. 이것이 그녀를 위한 최선이라고. 위험천만했던 비정상적인 관계를 끝내고 그녀를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려보내주는 것이 자신이 해야 할 마지막 의무라고 스스로를 설득해왔다. 계약은 이행되었고 적은 사라졌다. 이제 그녀를 놓아주는 것이 논리적으로 그리고 도의적으로도 옳은 일이었다. 하지만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아니라고 외치고 있었다. 지난 몇 달간 그녀는 그의 삶에 공기처럼 스며들었다. 처음에는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미스터리한 은인이었고 다음에는 자신의 가장 치욕적인 모습을 목격한 불안한 증인이었다. 그리고 곧 적의 심장부로 함께 걸어 들어가는 가장 믿음직한 파트너가 되었다. 그녀는 그의 세상에 속한 다른 어떤 여자와도 달랐다. 그의 돈이나 권력에 아첨하지 않았고 그의 위압적인 분위기에도 결코 주눅들지 않았다. 그녀는 언제나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자신의 의견을 말했고 그가 흔들릴 때면 말없이 그의 손을 잡아주는 단단함을 지니고 있었다. 그녀와 함께 작전 본부에서 밤을 새우며 전략을 짜던 시간들, 어색한 연인 연기를 하며 남몰래 웃음을 터뜨렸던 순간들, 그리고 서로의 등을 맡긴 채 죽음의 문턱을 함께 넘었던 그 모든 기억이 그의 뇌리를 스쳐 지나갔다. 그녀가 없는 이 펜트하우스를, 그녀가 없는 JH그룹을, 그리고 그녀가 없는 자신의 남은 인생을 그는 상상할 수 없었다. 그녀를 떠나보낸다는 것은 전쟁에서 승리한 뒤 자신의 심장을 스스로 도려내는 것과 같은 일이었다. 아니, 오랜 침묵 끝에 권지혁은 마침내 자신의 진심을 내뱉었다.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이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그는 테이블에 놓인 계약 해지 합의서를 집어들어 망설임 없이 반으로 찢어버렸다. 그리고 또다시 종이 조각이 될 때까지 찢어버렸다. 서연은 놀란 눈으로 그의 행동을 지켜보았다. 권지혁은 너덜너덜해진 종이 조각을 테이블 위로 던져버리고 그녀에게로 한 걸음 다가섰다. 논리적으로는 이게 맞아. 당신을 보내주는 게 당신을 위한 일이라고. 그렇게 믿으려고 했어. 하지만 난 못해. 당신 없는 내일은 상상할 수가 없어. 그는 처음으로 그녀 앞에서 자신의 나약함을, 자신의 진심을 남김없이 드러냈다. 강서연, 당신은 더 이상 나에게 계약 파트너나 보호 대상이 아니야. 당신은 내 세상을 구했고 무너져가던 나를 바로 세워줬어. 당신은 내 유일한 사람이 됐어. 그의 절절한 고백에 서연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녀 역시 마찬가지였다. 처음 이 위험한 게임에 뛰어들었을 때 그녀는 오직 생존과 정의 구현만을 생각했다. 하지만 권지혁이라는 남자를 알아갈수록 그의 얼음 같은 가면 뒤에 숨겨진 깊은 고독과 상처, 그리고 회사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짊어지려는 무거운 책임감을 보았다. 그녀는 그의 옆에서 그를 지키고, 돕고, 때로는 위로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그에게 깊이 빠져들었다. 다시 돌아가고 싶었던 평범한 일상은 이제 그녀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는 과거의 풍경일 뿐이었다. 그녀의 세상은 이제 권지혁이 있는 이곳이었다. 서연은 테이블 위에 놓인 보상금이 든 봉투를 들어 권지혁에게 돌려주었다. 나도 마찬가지예요.
그녀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나도 당신 없는 세상은 이제 상상할 수 없어요. 당신이 나에게 주어야 할 것은 이런 돈이나 집이 아니에요. 그녀는 그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진심을 담아 말했다. 내가 원하는 건 당신의 옆자리예요. 계약서나 돈으로 묶인 관계가 아니라 당신의 인생을 함께 짊어지고 나아갈 진짜 파트너로서의 자리. 만약 그걸 줄 수 없다면 그때는 정말 당신을 떠나겠어요. 그녀의 말은 권지혁에게 그 어떤 승전보보다도 더 큰 구원이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얼굴을 감쌌다. 그의 눈에는 안도감과 벅찬 기쁨의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오랫동안 준비해왔지만 차마 꺼내지 못했던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다. 상자가 열리자 그 안에는 밤하늘의 별처럼 영롱하게 빛나는 작은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 있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비싼 보석은 아니었지만 권지혁이 자신의 진심을 담아 직접 고른 세상에 단 하나뿐인 반지였다. 강서연. 그는 그녀의 앞에 한쪽 무릎을 꿇었다. 세상의 제왕이 한 여자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았다. 지난 몇 달간 내 세상의 모든 빛은 당신이었어. 당신의 지혜가 나의 길이 되었고, 당신의 용기가 나의 방패가 되었고, 당신의 온기가 나의 구원이 되었지. 이제 계약이 아닌 내 심장으로 당신과 약속하고 싶어. 그는 반지를 들어 그녀의 손을 잡았다. 나와 결혼해 주겠어. 나의 유일한 동지, 나의 유일한 사랑, 나의 유일한 가족이 되어줘. 서연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필요 없다는 듯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권지혁은 조심스럽게 그녀의 네 번째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반지는 마치 처음부터 그녀의 것이었던 것처럼 완벽하게 들어맞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품에 가득 안았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말없이 서로를 안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변함없이 빛나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풍경은 더 이상 두 사람에게 치열한 전쟁터가 아니었다. 그들이 함께 만들어갈 미래의 눈부신 배경일 뿐이었다. 지독했던 밤이 지나고 마침내 그들의 세상에 완전한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